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높은 강단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이제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은 제가 아마 북에서 와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오늘 민수기의 13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된 자들을 파견해서 가나안 땅을 잘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통일 한반도에서 북한 땅으로 가시기 전에 북한 땅을 잘 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처럼 대한민국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 3만 5천 명을 이 대한민국의 땅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가서 이렇게 정탐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을 보내서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잘 전하라고 보내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 내용은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한 우리가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는 했는데요. 일단 준비되면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련의 유택의 반체제 인사인 샤란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샤란스키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독재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차이점을 광장 테스트라는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샤란스키 내용이 뭐냐면 광장에서 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도 있고 시청 광장도 있는데요. 광장에서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거나 그 체제를 비판하고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했을 때 체포, 구금, 물리적 학대의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사회는 바로 이제 민주화된 사회이고요.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체제는 독재 체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기준이 아니더라도 북한 사회는 이제 독재 체제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북한 사회는 광장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샤란스키는 뭐라 그러냐면 북한 사회는 구소련보다도 더 지독한 그런 이제 독재 체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사회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것도 계시겠지만 더욱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날 북한 사회에는 한 세 종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재. 오늘날 북한 체제가 독재 체제라는 거는 이제 광장 테스트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광장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요. 북한 사회가 독재 체제인데 이 독재 체제에 훨씬 독재 체제를 확신하는 확신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북한의 독재 체제를 엄청 확신하고 그 독재 체제가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독재 체제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첫 번째 부류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독재 체제에 반신반의 그러면서도 독재 체제를 따라서지도 또 확 이렇게 물러서지도 못하는 중간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독재 체제를 굉장히 반대하고 독재 체제를 아주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독재 체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북한 사회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북한 사회가
1945년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오늘까지 70년 이상 거치면서 오늘날 북한 사회는 독재 체제에 대한 확신범보다는 독재 체제를 불신하는, 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바야흐로 사실은 통일한국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담임 목사님 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얘기가, 오늘날 이제 그 북한 체제가 사실은 비정상적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북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군인 열병식이 있었는데, 그 열병식에 군인들이 이렇게 폭도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만약에 폭도로 변할 수 있는 경우에 그들을 진압하려는 진압부대가 같이 열병식에 참가해서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북한에서 온 군인들이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오늘날 북한 사회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지금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개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지리적인 통일이나 제도적인 통일이나 뭐 군대를 통일하거나 법을 개선하거나 경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금방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이 열리기만 하면 그러한 제도나 헌법, 시스템 이런 것들은 그냥 북한 사회에 이식해도 전혀 이제 놀랍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의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동서독의 사례랑 좀 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독일에서 동서독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분단 시기도 좀 이게 멀지 않죠. 독일은 1961년도에 분단이 돼서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30년이 안 되게 이제 공식적으로 분단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동독 주민들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쓴 학자가 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주민들과 매우 이질적으로 변했는데, 그렇게 이질적으로 변한 동독 주민들을 통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사실은 지금 남북한의 차이는 학자에 따라서는 40배에서 100배까지 국력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는 사실 한 서너 배밖에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국력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그 동독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낙후한 시설을 이제 교체해주고 인프라 깔아주고 공장 시설 바꿔주고 하는 데는 사실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에 이제 우수한 그런 이제 그 기술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면서 동독 사회가 금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서독 간의 사람들 사이에는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동서독은 사실은 그 불의에 이렇게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을 이제 갑자기 하면서 서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을 많이 공부할 시간도 별로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같이 마음을 합쳐가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동독 주민들을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사실은 북한 주민을 공부해야 되고 북한 주민을 알아갈 때 사실은 이게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북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북한 주민들을 이제 복음화하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교적 빠르게 진천이 된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동서독 주민들이 마음이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마즈라는 과학자가, 마즈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감정 정체 사이코이섬이라는 유명한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동서독 주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동서독 주민의 차이를 들어서 사회주의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사회주의권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즈가 얘기한 기본적인 얘기는 이 사회주의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이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 감정들이 누적되어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국가의 억압을 두고 있습니다. 마즈는 크게 한 6가지 억압을 두고 있는데요. 국가가 억압하고, 당이 억압하고, 사법기관이 억압하고, 슈타지가 억압하고, 그리고 교육기관이 억압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주의권의 사람들은 육중의 억압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인성이 틀어지고, 인성이 왜곡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정체되고 이러면서 많은 기형적인 인간들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국가의 억압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국가의 슬로건이 반제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북한 역시 반한 감정을 상당히 내세우고 있고요. 반미, 반일, 반한 이런 감정들을 내세우면서 그걸 하나의 국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북한 사람들은 나의 본심은 아닌데 그걸 이제 본심인 것처럼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가를 이제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당이, 우리 국가 안에는 여러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당이 있는데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5천만의 국민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당이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은 하나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있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2,500만이 하나의 갈등이 없이 하나의 이해관계로 묶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사회주의 국가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이해관계인 것처럼 주민들이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것이 분명히 내 이해관계는 아닌데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권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나라 안의 정당, 국가 안의 정당이죠. 그래서 국가 안에 이제 정당이 여러 개 있는데 북한인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정당이 국가를 지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주의권 나라들은 보통
당 대표가 국가 원수 수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그 당 대표랑 겸임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국가 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겸하는 것처럼 북한도 김정은은 국가 주석이면서 조선노동당 비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당의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당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를 우리가 당 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요거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국가들은 대체 유일 지배당이고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당인데 이 2,500만이 하나의 이해관계를 한 목소리로 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위선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본심은 아닌데 가서 슬로건 외쳐야 되고 나는 당을 지지한다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노동당의 이해관계는 뭘까요? 조선노동당의 이해관계는 조선노동당의 이해관계는 곧 김정은의 이해관계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의 이해관계와 주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가 없는데 모든 북한 주민들은 마치나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나의 이해관계인 것처럼 같이 슬로건을 외쳐야 됩니다. 이런 이제 위선적인 거짓된 국가로서 주민들의 인성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뭘까요?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제가 이제 그냥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김정은의 이해관계는 할아버지가 건국하고 아버지가 경영했고 오늘날 본인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의 왕국을 내 대가 아니라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계속 가고 싶다. 이게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아닐까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김정은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이 김정은의 통치 시스템은 대대손손 가는 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곧 주민들이 이해관계입니다라고 계속 거짓 슬로건을 내놓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거 아닌데 싶다가도 그걸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자연히 어떨까요?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계속하고 본심이 없는 말을 계속하고 이러면 사실 이렇게 본성이 틀어지고 왜곡됩니다. 그리고 아픈 거죠. 마음이 이렇게 병이 나겠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억압이죠. 그래서 이 북한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일관됩니다만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이자 국가이고, 네. 그리고 우리처럼 시민사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를 견제하거나 국가에 맞선,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NGO, Non-Government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NGO가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는 국가에 완전히 기속이 되고요. 정부에 벗어난 사회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00% 정부에 속해 있고요. 정부는 다시 당에 기속된 이런 수직적인 종속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 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정당 앞에서 정말 이제 정말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이고요. 그러면서 당의 목소리에 한결같이 같이 힘을 보태야 되고 당이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늘 거짓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아닌 것도 기다고 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 본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리적으로 틀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즈는 동독 주민들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서 이게 억압 구조 속에서 폭력 구조 속에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인성이 틀어지고 천연 본성을 잃어가는지를 이제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죠. 그 외에 또 마즈는
그 외에 이제 슈타지 억압. 네. 슈타지는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 그 슈타지 전에 사법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슈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타지는 비밀경찰입니다. 북한은 이제 국가보위부라고 하죠. 독일은 이제 슈타지라고 하고요. 구소련은 KGB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공산권 국가들이 비밀경찰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비밀경찰은 모든 주민을 내사합니다. 네. 우리가 요새 일반인들을 내사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이 힘이 점점점 개인이 자유가 보장되고 이런 사회에서 사실 비밀경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점점 축소되고 하지만 사실은 동독, 네, 구소련, 네, 동독과 구소련은 이미 사라졌지만 북한인 경우에는 아직도 국가보위부가 언제든지 전체 주민을 상대로 내사를 합니다. 내사한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전화가 도청이 가능하고요. 그 사람이 주고 가는 모든 편지가 이제 다 편지를 뜯어봐도 되고요. 메일 있다면 메일을 다 들춰도 되고요. 그 외에 뭐 별일을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동독 주민, 구소련 주민이 사실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면 이 비밀경찰입니다. 비밀경찰이 무서운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경찰은 일반 범죄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때 물증을 딱 가지고 이제 피의자를 이제 조사하고 하는데 이 비밀경찰인 경우에는 주로 사상범을 다룹니다. 뭐 이런 우리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공산당을 믿는지 안 믿는지 김정은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내사하는 게 바로 비밀경찰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사실 물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증이 안 되니까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조금 구호를 덜 부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조금 평상시에 보면 조금 충성심이 덜한 것 같아. 이러면 잡아다가 자백을 받아냅니다. 너 충성심 부족하지? 너 사회주의 국가 반대하지? 이렇게 해서 자백을 받아내서 그 사람이 자백할 때까지 자백을 받아난 다음에는 이 비밀경찰의 특징은 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범죄는 그나마 뭐 재판도 있고 있지만 이런 사상범들은 재판 없이 처형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도 슈타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였는데 뭐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위부나 슈타지는 울던 아기도 멈추게 한다는 매우 무서운 조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펴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네, 5명이 모여 앉아 얘기를 하면 그중에는 스파이가 반드시 껴있을 것 같고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얘기도 하지만 내통하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은밀한 얘기도 같이 하고 가족끼리도 얘기 나누고 이게 사실은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판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이제 속 시원히 털어놓을 때도 있어야 돼. 이래야 사람이 병들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늘 긴장 상황에서 늘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늘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고 누군가 내 편지를 뜯어보고 누군가 나의 전화를 도청하고 우리 집에다가 도청장치를 감춰놨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집에 들어가서 부부들이 긴밀한 얘기를 잘 못합니다. 누가 도청장치 해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부가 할 말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섭게 조이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슈타지의 뭐 여러 가지 억압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법기구는 북한 주민들 편이 되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검찰도 있고 안전부도 있지만 사실은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사법기구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산당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일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 그럼 도둑질에 맞는 그 범죄에만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조금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도둑질을
갖다 붙이기를 너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싫어서 도둑질하는 거지 너 김정은에게 반항하느라고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A하고 B가 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A는 집안이 좋은 집안의 아이가 도둑질을 하고 B는 왠지 이제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의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형량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법도 누구도 북한 주민의 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 내에서 살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무기력, 그리고 늘 이제 불안감. 이게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상당히 병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마즈는 동독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북한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것들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즈는 교육을 통해서 국가는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 교육의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지만 북한과 같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똑같습니다. 구소련 포함해서 모든 패턴이 비슷한데요. 북한은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죠. 아이가 태어나서 8개월만 되면 타가소라는 곳에 맡겨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반항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을 노동자화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산성이라는 것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자본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생산성을 이렇게 향상시키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는 사실 1차 산업, 2차 산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성을 기계, 설비,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후진국형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까지 끌어다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젊은 남성들은 30세까지 100% 군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남성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여성들이 대체를 하는데 여성들이 출산하고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국가에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딱 낳으면 8개월이면 공장마다 여성들이 다니는 공장마다 구내에 타가소를 만들어 놓고 출근하면서 아이를 거기다 맡기게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가소 선생님 손에서 하루 종일 이제 사상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사상교육을 받다 보니까 부모 자녀 간의 애착이 형성이 안 됩니다. 북한 사회에는 우린 요새 어떤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걸 다시 소환해서 어린 시절에 부모 자녀 간의 애착이 잘 형성이 안 되는가 봅니다. 또는 아이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하는데 북한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부모 자녀 간의 애착이 너무 강한 것도 결국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충성하려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충성하기보다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북한 사회에서는 교육의 억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새 너무 이제 사교육이 성행해서 이제 공교육이 이렇게 이제 공교육이 많이 짓눌려 있는데 북한 같은 사회는 이 사교육 시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가가 도맡아 맡아주면서 대신 아이를 뼛속까지 북한의 국가 체제, 그다음에 조선노동당 체제, 김정은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아이들로 이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 자녀와 어떻게 애착관계를 구성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다시 이제 국가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만들어낸 이 사람들의 모습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마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좀 더 자연스럽고 본성적이어야 되는데 이 사회주의권 나라 사람들은 부자연스럽고 왠지 이제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늘 뭔가 감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이런 이제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권 사람들이 무표정하죠.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표정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혹시 뭐가 누가 될까 봐. 그래서 늘 자기를 억누르고 감추고 감정을 틀어야 되고 이런 본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이 이제 마즈의 여러 가지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회주의권에서는 부모들이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나가서 튀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 자연적인 본성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모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일찍부터 기를 죽입니다. 우리는 요새 뭐 아이들이 기 죽을까 봐 엄청나게 부모님들이 기죽지 않은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북한의 부모님들은 기를 죽여야 그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려서부터 나가서 절대 할 말 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에 순응하고 그냥 절대 선생님한테 대들지 말고 나쁜 거 봐도 모른 척하고 다 이렇게 하고 살라고 아이를 어려서부터 기를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억압, 그리고 부모가 사랑을 듬뿍 주고 이렇게 기를 살리고 해야 그런 이제 본성들이 드러날 텐데, 사랑도 못 주고 기도 죽이고 그리고 항상 아이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합니다. 엄마 이건 나쁜 거잖아. 그러면 아니야.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나가서 하면 안 되고 이건 절대 좋다고 해야 돼. 라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권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심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이게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의 이제 그 탈북민이 여기 와 있는데 제가 하나원에서 3만 5천 명 중에서 한 1만 5천 명 이상은 봤는데 대부분 아픕니다. 대체로 골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해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많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대체로 골이 아픕니다. 그냥 원인 모르게 계속 머리를 누군가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고 이게 편두통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골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많은 책을 보던 가정에 마즈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참 북한 주민들을 가져다가 다 기형적인 인간들로 만들어 버렸구나. 왜냐하면 체제에 맞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북한 체제는 사람이 홍익인간, 어떤 두루 넓게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인간으로 만들고 자연적으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의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능력을 발양시키는 쪽으로 교육이 되고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김정은 체제에 순응하고 김정은 체제에 반항하지 않고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온갖 부조리를 그냥 묵인할 수 있는, 말 안 하고 묵인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사실은 그러한 북한 주민들을 품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은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숙제이고 오늘날의 준비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한은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한 5년 정도는 소군정기에는 조금 있다가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에 기독교,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1953년 이후에 북한 사회는 단 한 개의 예배당도 단 한 개의 성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북한 주민들은 사실은 성경책이나 예수님을 본 일이 없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로지,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은 본인이 사실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본인이 신이 되려고, 본인이 신이 되려고 많은 이런 인위적인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했고, 어느 정도 신격화했냐면, 우리가 BC하고 AD를 딱 구분하는 게 예수님, 성탄부터 시작해서 딱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3년인데 북한인 경우에는 주체 111년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일성과 가족들은, 일족들은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와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운 주체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북한 사회에 순응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45년 이전에 하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다 아오지 탄광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님들과 이런 교육자님들을 다 끝없이 숙청한 겁니다. 전쟁 시기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서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이 되거든요.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이 돼서 인민군이 3개월 동안 이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군 치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인민군 치하에 당시 서울 인구가 한 150만이 안 되었었는데, 이렇게 경기도까지 해서 이렇게 인구가 굉장히 작았었는데, 사실 피신을 제대로 한 주민은 5만 명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울 주민들은 사실 여기 인민군 치하에서 인민군에게 줄 서서 배급도 받고, 그 배급을 받기 위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외웠어야 했고요. 인민군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서울에 남아있던 많은 목사님들을 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퇴할 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서 후퇴할 때 목사님들을 거의 나쁘게 갔습니다. 북으로 나쁘게 가서 나중엔 결국은 이렇게 처형하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인민군 치하에서 3개월간, 그때 계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안 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공산국가는 그렇게 해야 그게 공산국가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국가의 작동 원리, 북한의 작동 원리 속에서 북한 국가가 만들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모르고 김일성 가족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그렇게 전쟁 때부터 체계적으로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종교인들을 다 분류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오지 탄광으로 보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오로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면서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토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토달지 마라. 절대적, 무오류, 무결점이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에게 토다는 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의식을 싸그리 없애고 이렇게 사람들을 기형적으로 만든 거죠. 어찌 보면 전근대적인 생각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근대 이후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근대적으로 돌아간 거죠. 따라서 그런 전근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눈가기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눈가기를 막아야 이 전근대적인 북한의 현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교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A와 B를 비교해서 A와 B의 장단점을 서로 이끌어내는 거. 이런 분석 능력은 사실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 뭐 장단점 분석하고 이런 것처럼. 근데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도 분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밖으로 보통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권끼리는 서로 여행하게도 만들었거든요. 서로 여행하게도 하고 서로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샤란스키가 소련보다도 구소련보다 더 엄혹한 독재 체제다라고 한 이유가 구소련이나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그래도 동유럽 국가들은 서로 이렇게 여행도 하고 서로 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북한인 경우에는 이웃나라 중국도 못 나가게 하고 오로지 나갈 수 있는 건 인력 수출돼서 러시아의 벌목공으로 나가거나 중국에 가서 봉제공으로 나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 현장에 보위원들이 다 서서 딱 공장과 숙소밖에 못 드나들게 이렇게 만들고 그 외국에 나가서도 아예 눈가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다 오늘날 김정은 체제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을 그렇게 이질화 시켜갔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이런 모습을 알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죠.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공부하고자 해도 아무리 외국을 알고자 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북한 주민을 공부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많은 3만 5천 명이라는 탈북민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탈북민 3만 5천 명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북한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정탐하고 북한 주민을 알아가는 길을 탈북민을 통해서 열어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탈북민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3만 5천 명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만 눈여겨 잘만 보시면 탈북민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탈북민과 접촉해서 대화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북한 주민이 먼저 온 북한 주민이구나. 이러한 북한 주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화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 듣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 북한 주민을 복음화하는 리트머스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탈북민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고 탈북민을 해본 학습 효과가 그런 것이 있어야 나중에 북한에 교회가 들어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오랫동안 이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에게 하루아침에 다가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 땅에 멋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북한 주민을 알아가는 과정에 그 중간에 탈북민을 보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북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대한민국에 이제 금방 탈북민이 왔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놀라고 한 열흘 지내보니까 이렇게 다른가 이래서 또 놀란답니다. 그만큼 탈북민은 굉장히 다른 존재입니다. 네. 말만 조금 통한다는 뿐이지 아까처럼 마주의 얘기대로 그런 억압과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선 생각해 보시면 선거를 한 번도 치러 본 적 없습니다. 스스로 대통령 선거를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도 선거는 있습니다.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해당하는 선거가 있는데요. 북한은 대의원 선거라고 하는데요. 북한에 우리는 정당마다 한 명씩 내지 않습니까? 북한의 정당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게 없으면 한 사람 나옵니다. 후보. 조선노동당 그냥 의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정당이 쫙 있어서 가면 20몇 번까지 있어서 그 누굴 찍을까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도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자유롭게 선택해 본 일도 없고 한 번도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해 본 일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이게 북한은 오로지 이분법 아닙니까? 적 아니면 동지. 동지는 살고 적은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적에 속하지 않아서 어떻게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동지로 위장해야 되고 동지.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이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죠. 네.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민이 주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민이 주가 되거나 전이 주가 되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북한 사회를 민이 주가 된 사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더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 전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민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다 우리처럼 사는 게 민주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뭐 경제적으로 다른 건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여기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노동 강도입니다. 노동 강도.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네. 북한의 주인은 김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민간 뭐 이런 사람들이 치킨집 무슨 편의점 커피숍 이런 게 없죠. 다 국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답게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도장 슬쩍 찍고 그리고 가서 이제 빈둥빈둥 하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그래서 맨날 월별 계획이 밀려가지고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원부자재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1년 12개월이면 한 8월까지 놉니다. 8개월 내내 공장 바닥에서 풀 뽑고 나가서 논두렁 앉아서 김 매고 이러면서 이제 느슨하게 보내다가 이제 당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올 한 해 그 월별 생산 계획 다 채우지 못하면 배급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아라. 이렇게 내려오면 그다음부터 3교대로 일을 합니다. 벼락치기 일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느슨하게 하고 이런 이제 약간 그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런 일들에 숙달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딱딱 정기적으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일도 없고 본인이 뭐 이렇게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완전히 다른 북한 주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그 시장 경제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이제 여러 경험이 쌓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하다 보면 사실 어느 날 북한문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하고 전혀 낯설지 않게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고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북한 주민하고 라포가 형성이 돼야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라포가 형성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듣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북한 주민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서 탈북민에 대한 공부가 이제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계속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북한 복음화를 위한 준비는 기본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공부하고 북한 주민을 공부해서 나중에 이렇게 물리적인 통일 그리고 물리적으로 뭘 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사실은 꽤 오랜 준비와 또 그 준비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